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이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심각한 상황이라면 어떤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안 깨어난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한번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제8장 32절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진리를 알아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볼 때 그 진리를 실체적 진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선입견 갖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편견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물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지금 강의를 통해서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사상적 프레임을 가지고 저 사람이 아마 이상한 편협한 우파적 시각에서 이런 거를 또 엮어매려고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할 것이고 더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현재 이 실태가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기의 어떤 실태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요, 지금 이 주제는요, 오늘 주민자치기본법의 독소조항과 주민 깨우기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님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바야흐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종말을 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유지되던 자유민주주의가 이제는 바야흐로 이제 허물어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하나씩 조곤조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은요, 더불어민주당 김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9일 날 발의가 됐고 지금은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아마도 올해 11월 아니면 12월쯤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마지막 아마 총공세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국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 아스팔트나 그 지방에서나 모든 마을 곳곳에서 이 사회주의 체제로 지향하려고 하는 마을 활동가들의 오랜 결실이 요구가 이 법을 발의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국회의원을 설득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나서야 이 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이 법이 무엇이 독소조항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모든 부분이 다 독소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독소조항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제7조라고 말합니다. 주민의 자격조항인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법을 보면요, 전혀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이게 왜 위험한지. 어떤 전문가조차도 이 법을 보고는 도대체 이 법을 보고 왜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했느냐, 사회주의 지향적이라는 말을 했느냐라고 저에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피상적으로 그들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7조를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지금요, 이 7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하나를 들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을의 주민입니다. 읍면동의 주민이죠. 자, 지금까지의 주민이라 하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살고 주민등록된 사람만 주민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이제는 떼거리로 이 읍면동에 주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의 담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자, 누가 들어오느냐요, 누가? 이게 궁금하죠? 자, 누가 들어오냐 하면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주민으로. 조선족 같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민노총, 정교조 같은 단체가 들어옵니다.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민이라 하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무나 막 들어와서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는 문고리를 활짝 열어버렸다. 도둑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마을을 헤집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서는 주민의 대상에 다양하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소 없는데 이 사람들을 뭐래요? 생활주민이라고 또 말을 용어를 잘 만들어요. 자, 그러면 첫째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되어 있는 게 등록된 재외동포. 여러분 재외동포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조선족일 겁니다. 110만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일정 조건에 그러니까 일정 조건의 외국인, 중국인, 중동인, 동남아시아인도 이제 3년의 체류의 어떤 그 의사를 자격을 갖고 체류하면 3년 뒤에 이제 주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주민총회에 이제 이슬람인도, 중국 조선족도, 중국 유학생도 들어와서 공민권을 행사할 날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체에 가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 1인 기업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민노총이라는 거대한 노동단체가 아마 이제는 마을에서 이제 드나들 날이 멀지 않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빼고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학교를 포함해서 그 모든 학교에 교직원과 학생이 통째로 주민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교조가 학생들을 이끌고 주민총회에 들어올 날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이 문제들이 심각한데 그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자. 기관이라는 말이 뭔지. 기관이라 하면요, 정부기관도 기관이고 공공기관도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민간복지기관 같은 것도 기관입니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기관, 공공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도 굉장히 많다는 거, 특히 좌파단체들이 많습니다. 인권단체, 환경단체, 무슨 단체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도
그 지역 내에 있는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민이 된다는 조건에 이제 딱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대거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제 예측이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기관에 포함되는 단체들 보면 정치단체도 있을 거고, 사회단체, 문화단체, 교육단체, 인종단체, 복지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많은 단체들, 인권단체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제 기관이라는 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읍면동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체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체란 말에 그냥 나는 기업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전을 사업체, 기업체인가? 했더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좌파 세력들은 용어에 대한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시키거나 그거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들을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사업체는 뭔가 했더니 기업체라는 명칭은요, 현대자동차를 보자고요. 현대자동차는 하나의 기업 맞죠? 맞죠? 사업체로 보면 수만 개의 사업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현대자동차의 본사도 있지만 부품 공장도 있죠. 곳곳에. 또 가서는 뭐냐면 지역별로 서비스 센터라는 게 다 있죠.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대리점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하나가 사업체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파주 지역에 이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라든가 그 판매를 위한 대리점들이 그것이 각각 하나의 사업체예요. 그 사업체의 모든 직원들이 그 지역의 읍면동에 이제 사업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주민총회에 등장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복잡하구나. 뜻이 아주 굉장히 숨은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만 그럴까요? 중소기업, 지금 1인 기업까지 포함이 되고요.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산 공장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한살림? 아이쿱 생협? 두레생협? 지금 거대한 소비형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게 곳곳 지역마다 다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을에서 그 참여자들이 다 주민총회에 나타날 겁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후에 1년 안에 1000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10년 안에 8000개 협동조합을 만든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사회적 기업은 얼마나 많은지, 마을기업이란 이름으로 이런 상황에서 풀뿌리처럼 조밀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법이 이미 저변의 어떤 모든 과정을 다 만든 후에 이제는 완성 단계에서 이 법이 이제 제한됐다 보시면 됩니다. 학교도요, 혁신학교가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대안학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이 법 하나의 조항만 볼 게 아니고 이 조항을 하기 위한 거대한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민노총 조직이 아마 마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그럼 민노총은 어떤 조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민노총. 여러분, 민노총은 노동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강령을 보면요, 상당히 반체제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강령에 보면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한다. 이게 목표야. 말하자면 정권을 장악하는 게 목표야. 노동단체는 노동운동을 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는 목적 자체가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정권을 왜 장악하냐? 정권을 장악한 후에 체제를 바꾸기 위한
의도가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목적성을 이 강령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사항에 보면은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본을 분쇄한다?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목적, 체제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이미 강령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겠다? 장악해서 뭐냐면은 자본주의를 분쇄하겠다? 북한과 통일하겠다. 이 목적이 이미 여기는 강령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들의 민노총의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문건을 보면 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국정원 해체한다. 연방제 통일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바꾸는데 성공한 나라들, 그게 뭐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베트남 사회주의 이런 거를 끝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가 그 엄청난 110만 명이나 되는 회원을 가지고 지금 끝없이 지금까지 95년 12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측면. 그런데 우리는 그 단체의 속사정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민노총의 모든 것들을 보면 물론 그 단체 정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다수의 정파가 국민파라고, 국민파라는 게 바로 주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55%에서 한 60% 정도 되고요. 지금은 현재는요, 주사파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파벌이 누구냐면 이석기 그룹인데요. 경기동부연합인데 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작년 12월에 양경수라고 노총위원장을 단독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석기 그룹이 민노총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은요, 16개 산별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각종 건설회사들은 다 전국 건설산업 이제 노조 연맹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공무원 노조는 전국에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 지방 공무원까지 모두 다가 공무원 노조에 물론 가입자만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가입되어 있는 게 전국 공무원 노조고요. 전국 교직원 노조, 전교조도 민노총의 하나의 산별 노조에 불과합니다. 언론 노조는요, KBS, MBC, SBS 모든 그 언론 신문의 노조 가입자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산별 노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16개를 모두 아우르는 조직이 민노총이다. 11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심지어는 택배 어떤 그 근무자들도 민노총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을 다 아우르는 이제는 초강력 어떤 기관이고 이거는 이제 정부에 버금가는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을 대적할 수 있는 조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정도는 다 달라들면 아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노총이 산별노조 16개만 알고 있지 그게 지역 조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역 조직은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 대전, 대구 이런 데 전부 다 시도별로 다 있는데요. 그 다에 또 밑에 하부의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3,491개의 읍면동에 이제 바야흐로 민노총의 하부 세포 조직들이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이 조직이 완결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전국 조직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산별노조와 함께 이제 바야흐로 그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민노총 공화국이 이제 드디어 형성되고 그 실체를 드러낼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민노총만 있냐, 정교조는 어떠냐?
여러분들은 지금 정교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 있다. 그 실체도 다 알고 학생들을 얼마나 사상적으로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말이야 정교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참교육이라 그러면서 존재 안 받고 이렇게 참 괜찮았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게 변질이 됐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 89년도에 정교조가 만들어질 때요, 참교육을 제일 처음에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참교육이라고. 그런데 그 참교육이 자체가 뭐냐면 이적성을 띈 교육 이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 판단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다고 해요. 6만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만 참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맞죠? 다른 교회는 다 구원이 없고 거짓 구원인데 우리한테만 참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고 사입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은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이 다 거짓 교육이야. 우리만 참교육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평가일까요? 정상적인 용어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들의 문건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교육이란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동량을 육성하는 것. 인재를 육성하는 거라고요. 민족 통일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참교육이래요. 그 다음에 그 참교육을 위한 어떤 강령들을 쭉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자주, 민주통일, 자민통일하고 주사파의 핵심 가치들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참교육은 참 좋은 것인데 지금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 정교조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 교실에서 지금 왜곡된 영혼이 탈취당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학교 보내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선생님이 그래도 다 너희들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은 또 가서는 그 정교조한테 푹 세례를 받고 와서는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식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오자마자 바로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딸은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속이 없거든요. 모든 어떤 프레임이 다 그한테는 덮어 씌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판단과 이 삶을 생활하는 모든 어떤 가치들이요, 다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젊은 청소년들은 너무나 그 프레임이 꽁꽁꽁 올무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물 속에 갇히고 그것도 바닥 밑에 깜깜한 어떤 바다 속에서 그물에 갇혀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상적 그물, 잘못된 선입견, 판단 이런 데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다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야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가르쳐 주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장로님이 그렇게 머리가 아프셨대요. 아팠는데 제 강의 한 몇 시간을 듣고 났어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편안해졌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저는 그냥 사상 강의만 했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붕의 3일 붕의 집회에 참석한 것 같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칭찬하려고 하시는 거지만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교조와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째로 주민이 됐을 경우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선생들은, 얘들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읍면동의 주민이야. 이제 주민으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요한 소재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야 참여교육 하자 그러면서 주민총회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법은 통과 안 됐지만 각 지역에서 지금 조례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주민총회 참여 기준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좀 틀려요. 근데 대체로 15살 주민총회에 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은평구 가련 이동 있죠. 거기는 만 10세 이상이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도 해놨습니다. 만 10세면 초등학교 4학년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와서 주민세 개인분이라는 것을 의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민총회에 있는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누가 와서 그 학생들을 이끌고 인도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 주민총회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모르시니까 뭐냐면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냐 하니까 재학생 숫자가요. 중고등학교가 5,600개 학교. 학생 수가 260만 명. 대학생은 200만 명.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60만 명 하니까 지금 현재 재학생 숫자만 해도 500만 명이 넘어요. 그 학교들이 어디엔가는 읍면동에 다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이 통째로 주민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반 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저는 외국인 문제가 의외로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외동포, 제가요 조선족 중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한번 좀 오래된 얘기인데 만났더니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한국하고 중국이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하냐 할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중국 응원하지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냐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중국인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110만 명이.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한민족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영주권 있는 사람한테는 투표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마을의 읍면동에 이제 주민권까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주민의 이 조선족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 110만 명인데 지역별로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조선족이 있는 데가 영등포구더라고요. 영등포인데 몇 명이 있냐 하니까요. 2018년 기준 27,991명이에요. 한 3만 명 채 안 돼. 지금은 넘었겠죠. 그죠? 3만 명 정도 되는데 동수는 18개 동이에요. 18개 동. 18개 동이면 평균 얼마 정도 되는 약 한 1,7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자, 한 개 동에 1,700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주민총회가요. 성사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 100분의 1. 주민의 100분의 1, 100분의 2.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동에 주민이 3만 명이라고 보통 서울 같은 3만 명이 많다고 그래요. 3만 명이 있다면 300명만 참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조선족이 그 동네 얼마라고요? 영등포가 1,700명이야. 1,700명이 떼거지로 만약에 중국 공안당국에서 전략적으로 주민총회에 들어가 그러면 1,700명이 다 참여할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 주민들은 주민총회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좌파 단체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거기다 중국인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제 우리 한국에서요. 지금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데서 공자학당이라고 이게 중국의 문화 이런 거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가르치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자학당 추방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읍면동 3,491개의 읍면동에서
동네마다 전략적으로 중국인이 침투를 하고 이제는 공작당 반대 운동을 하거나 차이나타운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제 두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에 읍면동의 문호를 중국인한테 활짝 열므로써 대한민국의 이제 밑바닥은 바야흐로 중국인이 접수하는 그런 상황,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 법의 내용을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이 법이 통과돼도 되겠습니까? 자, 그런 게 있고요. 중국 유학생들이 7만 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슬람 유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영주권을 얻고 지금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으려고 침투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에 이제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정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고 영국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자, 보십시오. 누구든 내가 살고 있는데도 주민이고 내가 직장에 있는데도 주민이 되면 복수의 주민이 돼요. 자, 직장이 2군데면 3군데 주민자치회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러면 3군데 주민자치회가 내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내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복수로 연결이 되니까 3,491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자치니 마을민주주의니 그 다음에 주민의 독립성이니 자율성이니 말은 포장은 던지르게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물망 구조로요. 정보의 공유, 정보의 공유가 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복수로 통제를 받고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좌파 마을 활동가의 경우는 이 주민자치에도 활동하고 저주민자치에도 활동하고 복수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정보적, 전략적, 전술적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말하자면 3,491개 읍면동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구조화가 돼가지고 전체주의로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총회, 주민자치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주민총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주민총회를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민총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의결기구고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입니다. 근데 원래는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사실은 감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는 밖으로 뚝 떨어뜨려 놔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안에서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 돈을 쓰기는 하는데 권력을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뭐에 쓰는지 어떻게 하고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도록 보안 방호벽을 튼튼하게 구축해 놨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냥 주민자치회가 결정된 사항을 그냥 따르기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 이 안에 있는 위원들이라도 만약에 이 내부에 있는 사항을 보안을 누설할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상 처벌을 하겠다고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럼 주민총회를 보자고요. 자, 주민총회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에 일반 주민은 참석 안 한다고 그랬죠. 사실입니다. 좌파들은 활동가들은 적극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00분의 1, 100분의 2는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민총회는 그들의 마음대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우려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민자치회를 보면요, 이 위원이 있는데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한다고 해요. 이제 아마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을 선정할 때 일단 무조건 마을 활동가 교육 6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거를 받는 사람은 우파들은 잘 안 받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필터링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선정이 됐어. 몰래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신원조회 할 수 있는, 범죄 경력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뒀어.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했어.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그런데도 들어왔어. 그러면 그 내부에서 보안 누설했을 때 형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고, 또 거기서 약간 견제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뽑아냅니다.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뽑혀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은 우파들이 교인들이 잔뜩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요거 하다가요, 위원들을 선정할 때 추첨으로 하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능력 있다, 해보겠다, 안 됩니다. 추첨이니까 떨어지면, 추첨해서 떨어졌네요. 이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추첨을 할 때 좌파들은 많이 신청하도록 하면 일단 우리 건전한 일반 주민들은 참 당선되기 어렵도록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도 문제예요. 사무국이 뭐냐 하면 실제 사무국은요, 이게 중요한 그 마을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어떤 집행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무국에 있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이면 안 돼요. 지방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면 퇴직이 언제쯤 퇴직합니까? 만 60세. 그때까지 이 마을 공화국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요, 임시직 공무원으로 해도 문제가 많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이제 60세까지 만 정년까지 만약에 이 마을 활동가들을 이제 이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는 사무국 직원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해 준다면 앞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 누가 뽑냐고, 주민이 직접 선거하냐고? No. 주민자치회 자체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형식적 임명에 따라 진행된다. 이렇게 되도록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은, 아까 분내 있죠, 분내. 분내 조직은 또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주민자치회가 3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다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부 지역 조직을 만들도록 해놨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은 통반 조직이 있죠, 통반 조직.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까이서 주민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 외곽에 있는 많은 좌파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를 뭐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좌파단체죠. 그들 단체들에게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주민자치의 지원기관으로,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와 상생적 네트워크, 민간 협력기관의 원칙에 기반하여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자치회와 외곽에 있는 좌파단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주민을 이끌어 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좌파단체들이. 지금과 다르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돈이 또 폭포가처럼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 기본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중간 단계로 조례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법이 저지된다면 아마 그 조례를 가지고 현행 지금 조례식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다가 근거조항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면은 주민자치 조례로 운영하는 이거를 완전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가 아니라 전국 실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주민자치회 조례 내용의 문제점은 뭐냐? 보시면은
지금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그 자료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한결같은 게 뭐냐? 주민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자, 이 녹본동에 얘기 보십시오. 거기에 주민,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등록 외국인. 이 주민이 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로 했는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범위를 대폭 확장해가지고 일단 민노총, 정교조 등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독성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련 이동은 만 10세 이상이 주민자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게 왜 이 주민자치에 전국마다 다 비슷하냐 하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 그거를 전국 시도 그 자치단체에다 다 뿌릴 걸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 문제점, 이 조례로 만들어진 문제점이 심각한 것을 알고요, 막 저항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지금 이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고 또 이런 애국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주민자치의 조례안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시의원들도 참여를 했는데 이토록 심각한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반대운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례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인데 그분이 설득이 된 거야. 아, 이게 심각하네.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 그뿐만 아니고 부산에 있는 금정구에도 무산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하고 관계없는데 충북 영동에도 목사님들이 이제 이 동영상 강의니 책이니 이런 걸 보면서 저지해가지고 영동에서도 조례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어. 지금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는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게 지금 박원순형 주민자치회인데 이게 심각성을 이제 서울시 주민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7일 날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죠. 그래가지고 이 개최하고 했는데 이제 한 후에 한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서울시 의회에서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서울시에 침투라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좌파 민간 단체들의 총 컨트롤 타워가 어쩌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폐지했습니다. 누가? 서울시 의회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90%가 넘는 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서울시 공무원한테 돌려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알아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요, 오랫동안 감사를 실시했어. 오세훈 시장이요. 그런데 그 감사 결과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제 다 들통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말을 하기를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지원한 게 1조 원이 넘는다. 서울시 돈은 말하자면 ATM으로 전락했다. 그 현금 인출기인가요? 예, 전락했다. 얼마나 이거를 자기 멋대로 썼는지 이게 난맥상이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10년 동안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해왔습니다. 마을이니, 마을 또는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옛날에는 정부가 했던 것조차도 이거를 다 민간단체가 하도록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0여 년간 이런 돈이 1조 원 가까이 됐다.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오 시장은 뭐라 하냐면은 이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발표했어요.
그래가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온 것을 비판하고요. 이제 시민단체가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들어와가 거기서요. 좌파단체가 서울시 돈을 가지고 막 민간단체 막 퍼주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서울 그 구청마다 구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동마다 동지원관이 있어. 다 월급 받고요. 저기는 뭐라 하냐면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들어왔어요. 서울시에 있는 구청별 모든 주도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뭐 했냐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거를 주민자치니 마을민주주의라는 이런 미명 아래 이렇게 자행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이제는 이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전국에서 다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겠다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용해 줘서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혹시 선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거는 안 그래도 지금요, 코로나 전국화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돈 살포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합법적으로 주민들한테 돈을 퍼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법 제13조에 보면 주민자치의 재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주민자치의 봉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거는 약과예요, 약과. 뭐냐면은 제2항에 보면은 특별회계 운영 등을 지원해야 된다. 이 말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들의 자료를 보니까 이래 돼 있더라고요.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무려 175조더라고요. 175조.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든 김영배 의원과 또 마을 활동가하고 토의라는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김영배 의원이 아니고 이 마을 활동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균형발전 예산 175조의 30%를 주민자치에 줘야 된다고. 그러면 한 60몇 조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주도에 있는 그 좌파 교수가 있어요. 이 정부하고는 아주 친밀한 교수인데 이 양반은 뭐라 그러냐면 국가균형발전 예산 전액을 마을 주민자치에 줘서 마을 기금으로 쓰게 하고 주민의 총유로 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주민들의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이 정도로 주면 우리 사람들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 그 아들한테 10만 원 용돈 받기 어려운 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 돈에 매수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그 기로 앞에 뭐가 딱 있냐 하면 내가 이 돈을 받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내 양심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내게 오는 이득을 버릴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울 거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한이요, 원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한보다요, 인구는 반밖에 안 됐지만 기독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해방 당시 북한에는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20만 명에서 28만 명 정도 됐다 하고 남한은 한 10만 명 정도 됐다 해요. 그런 그 반공정신도 투철 나름대로는 있고 했던 북한이 1946년도 2월 달에 김일성이가 주도하는 사실상의 정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을 꾸어 삼는 데는 토지와 빵을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 원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25일 만에 끝냈어요. 인민위원회 산하의 농촌위원회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농촌위원회가 그 마을에 있는 부자들을 48시간 만에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집과 땅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오정보 기준으로 나눠줬어요. 사실은요, 준 거 아니고 형식적으로 준 거지. 그러니까 상속 안 돼, 담보 안 돼, 소작 안 돼, 뭐 양도 안 돼, 뭐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수익의 25% 내, 사실은 40% 뜯어갔으니까. 결국은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땅을 줬다는 그것 때문에 내 평생 소원인 땅을 주네. 그러면서 김일성 만세. 그래가지고 공산당 그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에 가입했는 사람이 4,500명밖에 안 되던 북한에서 그 토지가 끝나자마자 2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낚이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 53년에서 58년 사이에 집단 농장체제를 하면서 그거 다 뺏기고 지금까지 자유 뺏기고 생명 뺏기고 동토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공짜로 준다는 말을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그 대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짜로 준다는 말에 좋아하면 내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기업이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하고 다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런 후에 받은 그 돈이 결국은 자기 영구히 자기한테 돌아가겠냐고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앞에 고무신 준다부터 시작된 어떤 그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내 주권을 매표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약점이 있는데요. 그게 모든 주민에게 한 표씩 줌으로써 주민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는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이 법 제21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저가로 매각하도록, 안 되면은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허용해줘.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자치회는요,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 군유지, 시유지, 국유지 막 그냥 이거를 불화받아가지고 받았어요. 안 쓰고 있을까요? 사용하겠죠.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 생각해보면 공공주차장, 공공농장, 힐링센터, 마켓,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시장, 그 다음에 막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가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법에. 그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주민을 이용해. 아마 돈 부자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하면 그 유혹에 견뎌낼 주민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50년 집권, 100년 집권 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 변혁의 활용 문제입니다. 지금요, 주민자치회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주민자치가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공산의 길목이니 사회주의로 가는 뭐 법이니 이런 그냥 사상적인 이야기 하냐고 이런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법은요, 사회주의 체제로 자유민주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첫째,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사상적 지향성을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 지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권입니까? 그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신영복 발언이나 그 다음에 4.3 사건의 발언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한 거는 작년 1월 달에 했던 이인영의 원내대표가 발언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노골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내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옛날에 이제 민주당 대표할 때
토지를 중국식으로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주민들은 사용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안 그랬어요. 인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정권의 사회주의 지향성은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마을 활동가들이 앞으로 이 법을 제안한 사람, 앞으로 이 법이 실행되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의 사상적 지향성인데 그 사람들의 문건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민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우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 모델을 어디서 삼고 있냐면 베네수엘라 지금 주민자치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지금 책을 연구하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게 사회주의 모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모델은 한국에는 마포 성미산에 있는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것이 모델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동체 모델인데 공동 육아로부터 시작해서 공동 교육, 공동 생산, 공동 소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한마디로 그 마을은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인데 이 마을이요 2012년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 마을을 모델을 서울시 전역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 서울 전역으로 퍼뜨려가지고 이제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기도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지금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지 않는 마을이 전국에 없다 할 정도로 지금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걸 볼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상적 지향성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민노총 정교조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어떤 사상적 지향성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지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말씀을 제가 드릴 거는 여러분들은 주민자치 기본법이라 그랬죠. 기본법. 그런데 기본법이란 말이 왜 하필 붙이냐 주민자치법이라 그러지. 근데 기본법이라는 걸 저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붙였을까? 갖다 생각하다 보니 건강가정기본법도 있네. 기본법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서독기본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서독기본법, 독일기본법. 그게 뭐냐면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법이란 말은 모태가 되는 법, 토대가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란 하나의 읍면동을 컨트롤하는 자치의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체제를 바꾸는 굉장히 근간은 되는 법이다. 교육도 거기에 붙이고 일단은 이게 토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교육도 붙이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혹시 알아요? 자치경찰도 붙이고 심지어는 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앞으로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지방판사를 선거제로 한다. 이런 거 막 붙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읍면동 이 주민자치가 하나의 체제를 바꾸는 엄청난 하나의 토대가 되는 지금 근간이 되는 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난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딱 연결된 하나의 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들으면 아주 예쁘죠? 그런데 뭐냐면 거기다 또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정교조 교사와 학생이 이제 한 주민이 됐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지역 주민도 뭐까지?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한대.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가 이제는 학생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져가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이 권한을 여기다가 지금 법률에다가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뜻이 주민자치의 이 어떤 목적과 의도가 지금 탑재되는 앞으로 미래에 또 무슨 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부동산을 상당히 국유화시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탑재하면 앞으로 많은 국유재산이 생기고 그거를 주민자치에 주고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업을 족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민을 우파와 좌파로 나누는 것,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명동성당에 강의를 한번 갔어요. 갔더니 강의 주민자치에 딱 끝나고 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말이지 6.25 전쟁 때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갔거든. 그런데 우리 옆집이 말이지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좌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좌익들이 완장을 차고 빨간 완장을 차고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가지고 우파들을 말이지 반동분자라면서, 누구 경찰 가지고 군인 가지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인민재판도 안 거치고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걸 많이 봤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주민자치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인민위원회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분이 막 흥분되고 막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막 목소리가 덜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최악의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우파 좌파로 나누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소 때는 안 드러나지만 그냥 생각의 내전 툭탁툭탁 말싸움이지만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마을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끔찍한 상황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가 촛불 국민들만 생각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그랬잖아요. 촛불 민심만 생각했다고. 우파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국민을 둘러 나오는 이 어떤 관념이 이제 마을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 따랐어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우악스럽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권력을 주면은 무소불위의 행사를 한 사람이 6.25 때 그런 현상들이 있어가 지역에마다 많은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요, 남침을 했어요. 6월 25일 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7월 말이면 경상도 일원을 제외하고 다 북한 수중에 들어가서 북한의 점령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각 마을마다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 지역 내에 있는 좌익사상 또는 세상의 기회주의 분자들이 이제 그들의 통치권에 협조를 하면서 완장을 차고 이제 했는데, 제일 먼저 무슨 짓을 했느냐면 그 지역 내 반동 분자를 색출한다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처형하고 인민재판을 통해 하거나 무단 처형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을 잡아가지고요,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에 투입한 게 그 숫자가 15만 명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북한군이 잡아가 투입했다 그래서 많은 낙동강에서 피를 흘렸다, 그것만 알죠? 마을에서 잡아들인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봤어요? 그 동네 좌익이었다니까요. 협조자들이었다고. 동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죠. 9월 15일입니다. 전세가 역전됐죠. 그동안에 잡아뒀던 인재들을 북한에 다 끌고 갔는데 몇만 명이 끌고 8만 명 끌고 갔어요. 그 끌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98.5%가 남자들이었어요. 쓸만한 인재들이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1대 국회의원에 200명 중에 50명이 끌려갔습니다. 2대 국회의원은 210명 중에 27명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중간에 막 처형당하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을에서 인재라고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북한군이 알 수 있습니까? 그 동네 사람 협조 없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남한에 있는 그 동네 좌익들이 얼마나 많은 그때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북한을 도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남겼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북한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을 가두었던 사람 다 처형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여러분 김책이라고 알아요? 김책공대 뭐 이런 있잖아요. 김책이라는 사람이 전선사령관이 다 잡아둔 반동분자를 죽이고 올라가라고 해가 26일에서부터 30일 사이에 가두었던 사람 다 죽이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리 죽은 데입니다. 가장 많이 죽은 데가 대전 형무소에서는 6,000명 죽었고요. 전주 형무소 1,000명. 근데 이 사람 죽었다 이거야. 근데 마을에서 누가 잡아들였냐? 그 동네 좌익이었던 거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야, 이게 심각한 사상, 마을에 있었던 사상전이 굉장한 문제를 낳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9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이 수복되는 북한군은 이제 북한에 다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남은 이제 했던 잔류파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남한에 북한군은 올라가 버리고 남한에 있는 좌익들이 이제 갈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세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거기서 많은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학살극에서 영광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영광군 그 중에도 염산교회에 77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그 옆에 있는 야월교는 65명 교인이 전원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전시관은 있는데 전부 다 북한군이 사람을 학살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물었잖아요. 북한군이 했습니까? 이 동네 사람이 했습니까? 예, 이 동네 사람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동네 사람을 그렇게 막 찔러 죽이고 하는 거야. 제가 신안군에요, 정도에 가봤어요. 그게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 그 동네 사람인 거야. 사상이 다른 사람들.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상적으로 나누는 게 국민은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누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군이 올라간 후 서울 수복 이후에 많은 학살극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2002년도에 이제 월간조선사하고 그 다음에 국립도서관이 있죠. 국립도서관하고 합동작전으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거를 6.25 피살자 명부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그거를 소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언제 죽었는지 거의 대부분 북한군이 올라간 후에 그 이후에 죽은 거야. 그런데 그때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니까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증언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28 서울이 수복이 되고 역전이 된 후에 북한이 가면서 사람들을 반동분자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야. 방송에 나왔다고. 그것뿐만 아니고 남한에 그 남겨져 있던 그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미군도 오고 국군도 오고 경찰도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협조했던 많은 사람을 죽였던 아마 그게 드러나면 우리 다 죽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증거 인멸해야 되겠지. 본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지. 일가 친척을 다 죽이고 애들은 자루에 담아 죽였다 그래요. 개울가에 가면 85%는 죽은 시체들하는 거야. 그런 증언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짧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략하고 넘어가서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 명단에는 그때 학살된 사람들의 숫자가 5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요. 이런 다른 기록에 보면 12만 8천 명, 16만 명이 학살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거, 특히 마을에서 둘로 나누는 것은 이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절대로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10월 1일 날 국군이 올라가고 10월 9일 날 미군이 올라갔습니다. 북한으로. 올라갔더니 북한 지역에도
수많은 시신들이 나와요. 평양에도, 함흥에만 해도요, 시신들이 2만 몇천 구가 나왔어요. 굴 하나에 8천 구 시신이 나온 데도 있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자료들을,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과 다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누가 죽였나? 누가? 했더니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북한에 혹시나 미군이 오고 국군이 오면 협조할 반동분자들을 미리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싹 그 북한군과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있죠. 여기하고 경찰, 내무서, 경찰하고 그 다음 그 동네 자익들이 합세해가 다 죽인 거예요. 거기도요. 북한군과 그 동네 좌익이 합세해가 우익들을 다 죽인 겁니다. 남한에도 북한군과 그 동네 좌익이 우익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보복 그것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보복 학살이나 못하도록요 법으로 막고 막 그 훈령 내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울 수복 날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보복하지 마라. 그건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막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기본법 두려워하는 근거는 바로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 그것도 사상적으로 이거는 앞으로 동네에서 3,491개나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피해 대상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약간 마음에 조급증이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피해 대상은 보면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주민, 교회, 기업, 자영업자, 자치단체 관련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첫째, 일반 주민의 피해는 뭐냐? 이 법 제10조 6항에 보면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했어요. 주민자치에다가. 주민자치에는 그 주민자치에 소속된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어떤 정보냐?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수집할 수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느냐 하니까 중앙행정기관, 중앙기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육기관까지 다 포함해요. 근데 갈로열고예요. 그 단체,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까지 포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 기관이 많죠.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산자부 쫙 나오잖아요. 그 산하기관, 행안부 밑에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까지 다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면 저쪽 경찰청한테도, 저쪽 파출소장한테도, 경찰서한테도 이 주민에 대한 정보 내놔 그러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관세청, 세무서, 출입국 관리국, 법무부 뭐 다. 이렇게 많이 무서워버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해놨어요.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니, 지금 정부기관이 지금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요구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 법은 우리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헌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 변호사인 구상진 변호사는 이 법 내용을 딱 보더니 이 권한은 현행법상 국회의원도 못 갖는 권한이라고.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좌파 마을 활동가한테 줬다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은 분해둘 수 있다 그랬죠. 산하에 통별, 리별, 아파트 같은데 또 마을별 소조직을 둘 수 있다 했으니 이제는 뭐냐면 이제 통관 조직이 여러분 가까이서 이제는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의 피해입니다. 제8조 1항에 보면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헌법에 사실 구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현재 마을 활동가들의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성별이란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젠더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젠더 개념이면 동성애니 무슨 저 성적 지향이 뭐 수십 개가 된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소수의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을 차별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면 교회 목사님이 이제 남자 둘이 와가 결혼하겠으니까 주례봐달라고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 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념 이거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보면요, 신념이란 말을 정확하게 사상이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사상일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런 거를 이제는 차별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이슬람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 반대 운동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법이, 그래서 종교 지금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법을 보더니 아니 이 법은 미니차별금지법이네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마을에서 다 그냥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반 교회에서는요 너무 순진해 가시고 댐이 1km예요. 댐이 1km인데 우리 맡은 구역은 200m입니다. 200m만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켜보면 됩니까? 옆에 무너지면 다 수몰이 되는 거죠. 지금 교회는 그래도 교회의 관심사항이 차별금지법이네 그것만 막을래. 다른 데는 정교분리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피해입니다. 기업의 피해면 이제 사실은 분과를 보십시오. 분과, 뭐 환경분과, 복지분과, 교통분과, 뭐 인권분과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아마 환경분과 같은 데서 기업 그 마을에 있는 기업들을 뭐 환경 폐수가 어떠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힘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민노총이 지금 들어오고 하면 아마 기업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기업을 옥죄일까요? 옥죄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법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을 아니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돈을 안 낸다?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가 뭘 만들 수 있는 회사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를 아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기업을 만든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영업자의 피해입니다. 자영업자들은요 아마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렇습니다. 제13조에 보면요 이 주민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민자체가 정부로부터 시유지나 군유지나 땅을 다 불화를 받아가지고 이걸 사업을 한다면 아마도 주민 밀착형 사업이나 생계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피해가 삼성전자한테 피해가 갈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한테 피해가 갈까요? 자영업자한테 피해가 가죠. 왜냐하면 이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사는데 돈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공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아마 피해를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아무리 민간이 좋아도 이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상품을 산 거를 기업에서 안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민간에 있는 기업을 도태시켜 없애고 모든 기업을 국가가 운영한 것을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민간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고 국가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다면은 공공농장, 공공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장터, 공공마켓 이런 걸 만들어. 그렇게 해. 그러면 민간 자영업자들은
정상적인 임대료 다 내고 하는 그 사람하고 경쟁이 되겠냐고요. 결국 민간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기업이 다 망하고 홀로 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생길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게 다 국민들한테 나눠주던 그 돈도 나중에 끝날 때가 올 것이고 대한민국은 망하고 국민도 망하고 결국 우리가 가진 자유마저도 이렇게 되는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하는 게 우리의 우려입니다. 예.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왜 피해를 보냐고 지금 열심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법에 따르면요, 지방자치단체가요 지금 권한을 주민자치에 이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탁하라고 그랬어요. 위탁하라고. 위탁하고 위임하라고. 그런데 그들의 이 자료들을 보니까 나중에는 고유사무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권한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합으로 이송이 되면 아마 그들은 권한이 무력화되거나 아마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럼 언젠가는 그걸 없앨 겁니다. 없애고 지금 현재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그 위에 새로운 좌파주도형 광역단체를 만들 거야. 부울경권, 그다음에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지금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는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일반 시의원들이라든가 군의원들, 시장 군수들이 몰라요, 이걸. 자기 목 치는 줄 모르고 저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뻐꾸기 알을 키우고 있구나. 뻐꾸기 둥지를 알을 낳아놓으면은 자기가 그 뱁새인지 뭔지 그런 새를, 그 알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뻐꾸기가 지알인 줄 무슨 새인지 모르겠네. 그 새가 정말 자기 둥지를 한 줄도 모르고 뻐꾸기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장들의 어떤 그런 참 순진한 행동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 국민들에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체제전쟁이라는 상황을 설득을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지금 대선이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게 중요한데 국민들에게 지금 뭘 하냐면 코로나 위기다, 그냥 사회적 어떤 문제, 정치 갈등이 심하다, 이런 어떤 피상적으로 설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정확하게 체제의 전쟁 중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의 사부님이시고 우리나라 한국 사상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양동환 교수님이 지금 2014년도, 이분이요 88년도, 언제요? 32년 전인가요? 그때 이미 예언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주사파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원리관을 쓰고 이제 그렇게 호칭되는 이 사태,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우파들이나 정부가 쩔쩔매는 상황,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좌익 정권이 들었을 거다. 처음에는 좌익과 제휴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좌익이 주도하는 연합 정권이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은 결국에는 완전한 좌익 정권이 들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0년 만에 2017년도에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예언력이 정확하신 분이고 그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그분이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바로 직전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바로 다음 달에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김문수 지사가요, 이 사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지를 못했는데 이 책을 5번 읽고 사태가 이 사태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내전 상태가 진행 중이다.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폐청산 또는 완전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라는 명분으로 입법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김승기 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법이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일본이 연간 법을 만들고 개정 제정하는 건수가 3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입법이 몇 개나 되느냐? 3,300개가 됐어요. 지금 입법 발의하려고 상정된,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처럼 상정된 게 8,000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조례가 한 몇 개쯤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새로 조례가 만들어진 게 11만 5천 건이랍니다. 개정된 건요, 하니까요. 2만 5천 건이래요. 대한민국은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부령으로 만들어진,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치명상을 입어서 이제는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한다 해도 이제는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19년도에 홍콩에서 이 시위가 있었던 거. 근데요, 그때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700만 명의 홍콩 시민 중에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뭐냐? 송환법이라는 그 법 딱 하나 때문에 200만 명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3,300개가요, 치명상을 입고 조례와 법령으로 완전히 그냥 콩가루가 다 되고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 국민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어떤 그런 가치가 마비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요. 옛날 한 4년 전부터 쭉 제가 한국을 지켜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상황이다. 의인 5명을 구하지 못했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사상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을 깨우는 의인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상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고 본질이 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국민들을 조곤조곤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누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깨우고 할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어요. 양동환 교수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동환 교수님은 이미 벌써 전에 체제위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12가지를 했는데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첫째,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우리나라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둘째,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 반체제 세력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세 번째, 정부에는 반대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는 충성을 맹세했던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충성을 취소하고 반체제 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하는 행동을 보인다.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의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예를 들면 뭐 법치주의라고 그동안에 잘 작동되다가 지금 문정권 아래서 모든 게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보면 아시겠죠? 다섯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선전 부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 언론을 다 장악한 거,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민주화가 불필요한 부분에 민주화가 도입되는 과잉민주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래서 가지고 지금 민주화라는 건 민주정을 의미하거든요.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정치의 민주주의가 마치 만능이 돼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야. 가정의 민주주의, 경제에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뭐 교사와 학생 간에도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 과잉이 뭐냐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포퓰리즘의 과잉이 일어납니다. 지금 포퓰리즘 과잉 현상 있죠. 그 다음에 8번, 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어 조치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응 방어 장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9번째는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매장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10번째, 대중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귀중함을 모른다. 이게 무너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체제의 최대 수혜층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 대한민국이 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체제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 지켜져야만 혜택을 보는 계층, 뭡니까? 대기업, 기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고위층을 지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교회로 따지면 대형교회, 그게 이 체제에 가장 혜택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나서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섭니까? 이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 퇴직한 사람, 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지금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나라 살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노블레스 오브리주얼리 정신에 보면 이거는 전혀 이 체제가 지켜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 같은 경우는 화랑도라든가 이런 귀족들이 나서가지고 화랑 관창처럼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들이 지배하는 걸 용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배력을 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위협에 처했을 때는 나서지는 않고 꽁꽁 숨고 너희들 그 영향력 없는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막아줘. 그러니 이 체제가 지켜지겠냐고요. 이거는요, 이 체제 역사의 어떤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제가 심각한 위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은 징표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우리 이 날강도 같은 강도가였잖아요. 칼을 숨기고 있을 때는 안 드러나지, 칼을 딱 들면서 강도다 그러면 알아먹잖아요. 이 법은 굉장히 독소장이 심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또 마을 사람들,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시의원조차도 이걸 보면 놀라요. 이야, 너무 심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은 어쩌면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이 지금 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어떤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들을 깨우는 데는 유효하지만 이제 전투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해.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요, 이게 우왕좌왕 막 지금 제대로 지금 질서가 안 되는 1100만 명이나 되는 30만 명이 되는 목회자가 있는데도 지금 싸움을 못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러냐? 몇 가지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교분리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분리 프레임은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수정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말하자면 정치는 교회를 간섭하지 마. 근데 교회는 정치 간섭해도 돼? 오케이, 돼.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고 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껏 정치에 간섭해도 되지만 그래도 정치는 교회를 간섭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반대로 돼가지고 정부는 얼마든지 교회를 간섭해도 돼. 탄압해도 돼. 그렇더라도 교회는 정부를 비판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 이런 이상한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합니다. 뭐라고? 물어보겠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것도 정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은 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요, 지금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을 존중한다 그러지만 일제 정치 권력에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교분리 프레임으로 따지면 항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항거했습니다. 왜? 교회를 잘못 탄압을 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것. 북한이 저렇게 된 것도 정치 권력에 순응했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를 다 말살당하고 교회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 적어도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마음의 가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프레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저항하기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정교분리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그냥 이 방패막이로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걸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두 어떤 그 좌파 세력들이 목사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립성의 함정.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새의 왼쪽 날개 좌익, 오른쪽 날개 우익, 그 양날개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좌익과 우익은 동반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우익은 또 좌익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인데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왜 우익들은 좌익 척결이라 그러냐. 잘못됐다. 비판하면 안 된다. 동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깜빡 속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새의 경우는 동반자 맞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익과 좌익이 동반자 맞냐? 대한민국의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좌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된다는 세력이 동반자가 될 수 있냐고?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대한민국은 내가 물어봐요. 대한민국은 좌익의 나라야 우익의 나라야? 좌익과 우익이 서로 공존하는 나라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우익의 나라입니다. 우익이란 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우익이라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좌익이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왔으니까 지금 우익의 나라죠. 북한은 뭡니까? 좌익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우익이 존재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해요? 거기는 그거는 다 우익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거나 다 처형당했어. 좌익의 나라, 우익의 나라, 그렇게 된 건데요. 어쩌다가 우익의 나라에서 슬슬슬 좌익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선거로 정권을 잡았나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슨 쏘갔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런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치단결을, 교회가 깨어나서 일치단결로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당기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면, 첫째,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하는 방법은 그 구성원들이 공통의 내비게이션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서로 내비게이션이 틀리면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정교분리 때문이다. 아니야, 정교분리는 그건 잘못된 거야 하는 사람, 잘된 거야 하는 사람, 나 빠져도 되지 않을까? 내가 중립 지켜야 되는데 이런 오합지졸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일관성 있는 투쟁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치단결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첫째,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게 무슨 전쟁인지, 그냥 코로나 전쟁인지 아니면 체제 전쟁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전쟁이라면 적이 누군가? 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릴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대한 적에 대한 관념, 그거를 대적관이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전쟁의 목표, 그들의 전략 전술은 뭔가? 그럼 우리는 전략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탑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전무하고 대응을 안 했다. 각자 유튜버들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데 상식대로 근데 조금 나쁜 말을 하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스승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존이, 합동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체제 줄다리기 두 줄밖에 없다는 거. 이 체제 전쟁은 두 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두 줄, 세 줄이 없어요. 제3의 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면 사회주의가 어땠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어땠어? 왜 사회주의가 어땠어요? 저 유럽의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나 뭐 이때 보면은 사회주의가 잘 살던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그래요. 사회주의가 괜찮대. 그런데 사회주의가 뭐 때문에 괜찮냐고 생각하면 저 유럽의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거 큰 착각입니다. 스웨덴은요, 사회주의 오랫동안 하다가 피를 보고 수십 년 동안에 다 그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완전히 돌아왔어. 2005년도에 소위 말하면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5%예요. 50%예요. 50%. 그런데 그거를 폐지했는데 얼마나 시장 질서를 이제는 중시하는 쪽으로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지금 망상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사회주의는요, 이미 전향된 사회주의,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민주의라고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고. 전향된 사회주의. 약간의 복지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만 그거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를 우리는 그 오리지널 사회주의 아닙니다. 이미 전향된 사회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배신자, 변절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회주의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폭력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방법으로 이거를 체제를 바꾸는 것을 민주사회주의로 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개가 오리지널, 결국 목표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사회주의를 하든 결국은 지향점은 똑같다. 그래서 지금 사민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사파니 이런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요, 두 줄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냐 무너뜨리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이런 두 줄밖에 없지 제3의 줄은 아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뒤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큰 두 개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가게 될 것이, 승부는 결정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체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은 어떻게 필승하는 방법 없나? 예, 있습니다. 오합지졸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왜?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정당하거든요. 지금 우리 1100만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면 자유민주주의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설득하면 되는데 왜 그걸 설득 못하냐고요.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 우파들은 원래 좀 무지하고 사상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지요. 그래서 딱 방법을 이렇게 나무 밑둥치에 도끼를 들고 밑둥치를 치라. 친대 또 치고 친대 또 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도끼로 이마 까라. 깐니마 또 까. 안 깐니마 골라 까. 뭐 이런 말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끼로 친대 또 치고 친대 또 치고 또 치고, 혼자 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옆에 친구도 또 치고 또 치고 계속 같은 치면은 나무가 무너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무너지죠. 그러면 적은 힘으로 그 나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나무는 놔두고 이파리만 따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또 인권 조례 만든 다음에 또 우르르 가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힘만 들고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원을 공격해야지. 근원을. 근원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체제 위기 왔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 반체제 세력,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 반체 세력의 본질과 전략 전술을 정확한 국민들에게 계속 지속해 알려주는, 뻥을 튀기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조곤조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돈도 줘가면서 하나씩 그냥 윽박 지르고 모르면서, 자기는 모르면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녀들에게 막 성질 내고 막 그 다음에 다 욕하고 막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본질이고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소책자를 한 4권을 만들었어요. 지금 좀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읽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공산주의 왜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도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소책자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전단지 가지고도 설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 장착한다면 정확하게 주민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엉뚱한 소리 막 하면요, 오히려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이길 것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는 어떤 노력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이런 걸 올렸어요. 프레임 전쟁의 이해. 그 다음에 우파들이 왜 프레임 전쟁에 지는지 이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왜 지금 제가 그런 책을 쓰고 왜 이런 유튜브를 하느냐 하면 너무너무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나 성조기만 흔들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괴롭히지 마시고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와도 편안해요.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계속 그렇게 도끼 들고 나는 저거 안 따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한다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주민자치교법 알리고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너무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60%나 들어요. 그래서 그럼 내려. 자기가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했더니 10%도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이 즉선 이렇습니다. 진보, 나아갈진 걸음보,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현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는 어디서 무슨 사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수는 왜 안 들어? 그 보수는요, 진보에 반대를 하는 세력이잖아요.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건데, 보수는 반대말이면 뭐예요? 진보의 반대말, 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20살, 24살짜리가 퇴보를 지향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구꼴통, 노인네, 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의 관념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이 청년들을요, 내가 통째로 5분 만에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5분 만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됐어. 근데 내가 하나만 이야기할게. 사전에 있는 그 용어는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맞는데, 정치학적 의미에서의 진보 세력이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마르크스도 그랬고, 레닌, 스탈린도 진보 세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태통도 등소평도 다 진보 세력이라고 했고, 김일성도 박헌영이도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진보 세력이 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조국도 진보 세력이란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선거 때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사기치고 있다고 딱 그래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모르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용어라는 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을 나눠가지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 보수와 진보 중에 진보가 좋으니까 거기에 쏘가가 술술 다 들어가서 이제 그 텐트 안에 60%의 청년들이 그것도 20년 이상 계속 들어가가지고 선거를 해버리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은요 어떻습니까? 컨저버티브, 보수, 리버럴, 자유주의, 그죠?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이게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 해놓고 자유주의는 쑥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진보, 사회주의 세력이 이걸 턱 붙여가지고 사회주의 선택할래? 보수주의 선택할래? 이러고 보수 싫어하는 사람이 자유주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진보 세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선거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프레임 전쟁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2008년, 9년도에 그 책을 하나 썼어요.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추상이라 그 책에서 진보 보수란 프레임 하면 반드시 체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대응 프레임으로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눠라. 그랬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세력이 좋아?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좋대. 아니면은 사회주의를 좋아할래, 자유민주주의 좋아할래, 이렇게 그냥 실명제로 하든지. 그러면 청년들이 속지 않는데. 우리가 썩은 프레임, 그 프레임을 가지고 주구장창 우리 스스로가 썼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을 그들에게 다 상납하고 그래 오기를 20몇 년 지나니까 대한민국이 우익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좌익이 선거로 정권을 잡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선진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반체제 세력이 정권 잡는 사례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 우파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와 사상적인 용어와 이런 데 무관심했는지를 반증하는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들이 또 마을별로 소조직이라 좋아요. 2명, 3명이라도 좋아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단체, 아는 단체들한테 또 이와 같은 사실적인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그 단체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서로 단합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타날 그들의 어떤 마을에 나타날 그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래야만 뭐냐.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의 정치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서는 나라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살리는 이러한 어떤 것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한다면 지금 우리 성공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교회가요,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 세계가 다 이제는 막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뭐냐, 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마귀가 옛날에는 아시리였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그것도 많은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네오막시즘이니 뭐니 막 인권이니 환경이니 복지니 막 이런 틀로 많은 변종을 일으켜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유럽이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한국도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반공적인 어떤 그런 무장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방어적인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유럽에도 전도하고 미국도 전도하고 새로 살리고 장차는 뭐냐면 중국도 자유민주화 시키고 북한 주민도 시키고 해야 될 텐데 우리도 지금 방어가 안 돼가 이렇게 헤매고 있어가지고 뭐
북한하고 뭐 자유통일, 어떻게 자유통일이 돼요? 자유통일 안 됩니다. 지금 남강규 교수님이라고 지금 고려대 교수가 어제 이제 강의하는 걸 또 들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자유총선거를 한다면 아마 김정일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왜 그러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이라는 지역은 아마 단일 정당이 되겠죠. 남한은 아마 갈라져 있죠. 이게 친북 세력이 더 많은 이제는 포션을 갖고 이제 된 상황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이 수꼴통이 돼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그 김정일이는 막 올로 충성하는 북한과 반쯤 충성하는 남한과 이렇게 하면 누가 우파들은 또 쭈르르 후보들이 분열되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이 무너져 주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사상을 바로 하고 우리의 전투태세를 바로 잡고 그런 후에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하는 거죠. 미국도요, 이제는 북한의 남침은 막아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이 스스로요 정신적으로 와야 되고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자유민주 체제는 무엇이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먼저 선행돼야만 대한민국 교회가 지켜주고 이제 나라가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